왕이 살던 곳이라 불린 궁궐.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왕보다 먼저 움직이던 사람들, 말보다 빠르게 흐르던 정보,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결정들. 궁궐을 들여다보면 왕의 통치가 보입니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4시. 경복궁 광화문 앞은 아직 어둡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은 이미 깨어나 있습니다. 조선의 왕궁. 우리는 이곳을 왕이 사는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왕궁은 한 사람의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국가 그 자체였습니다. 경복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광화문을 지나 홍례문, 근정문을 거쳐 근정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최소 3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적 장치가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이 문들은 각각 외조, 치조, 연조라는 공간적 위계를 나타냅니다. 외부 세계와 왕의 사적 공간 사이에 놓인 층층의 경계선이었던 것입니다. 1395년 태조 이성계가 한양의 도읍을 정하고 경복궁 건설을 시작했을 때 정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궐의 제도는 사치스럽지 않으면서도 위엄이 있어야 하고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 속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향했던 통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궁궐은 왕권의 상징이면서도 동시에 유교적 절제의 표본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궁궐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이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면밀히 살펴보면 궁궐은 끊임없는 긴장과 감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왕은 하루에도 수십 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왕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보는 문서는 누군가 선별한 것이었고, 왕이 만나는 신하는 누군가 추천한 사람이었으며, 왕이 듣는 정보는 누군가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궁궐의 구조를 보십시오. 왕이 거처하는 강령전은 궁궐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전각과 행각을 지나야 합니다. 이것은 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왕을 고립시키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왕은 세상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세상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존재였습니다. 1623년 인조반정 당시의 기록을 보면 광해군은 궁궐 안에서 일어난 쿠데타를 사흘이 지나서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왕궁의 구조가 정보의 흐름을 통제했고 그 통제권을 쥔 사람이 실제 권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궁궐 안에는 약 3천여 명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왕과 왕비, 후궁들, 그리고 수많은 상궁과 나인, 내관들. 이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위계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궁궐지에 따르면 궁녀만 해도 500여 명이 넘었고 이들은 각기 다른 처소에서 다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궁궐은 하나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 안에는 주방이 있었고 창고가 있었으며 병원과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왕실의 모든 물품을 관리하는 내수사,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 왕의 건강을 돌보는 내의원까지. 궁궐은 자급자족하는 하나의 완결된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완결된 세계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승정원에서는 전국 각지의 장계가 도착했고 한성부에서는 도성 안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정보들은 걸러지고 요약되어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선택하고 배제하는가가 실제 정치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권력은 왕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은 궁궐의 구조 속에서, 정보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일상의 관습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인정전뜰의 첫 종소리가 울립니다. 이것은 8호라고 불리는 통행금지 해제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궁궐 안 사람들은 이미 2시간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궁중발기의 기록을 보면 왕의 하루는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상궁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 대전에 불을 지폈습니다. 4시에는 수라관에서 아침 수라 준비가 시작되었고
5시에는 내관들이 왕의 세면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왕의 아침 식사, 즉 초조반수라는 정해진 절차를 따랐습니다. 원행을묘 정리의궤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수라상에는 12첩 반상이 올랐고 각 음식은 미리 지정된 위치에 놓여야 했습니다. 음식을 담당하는 상궁은 최소 3명, 독을 검사하는 은장도를 든 나인이 1명,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감독하는 제조상궁 1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수라를 준비하고 올리는 과정에서 상궁들은 왕의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파악했습니다. 왕이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안색은 어떠한지, 기분은 좋은지, 이 정보는 곧바로 중전에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비전이나 대신들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오전 7시, 왕은 편전으로 향합니다. 편전은 왕이 일상적인 정무를 보는 공간으로 경복궁의 경우 사정전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편전에서는 매일 아침 조정 대신들과의 면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왕이 대신들을 만나기 전 이미 한 차례의 선별 과정이 있었습니다. 승지들이 전날 올라온 상소문과 장계를 정리하고 그중 왕이 봐야 할 문서를 선택했습니다. 대전회통에 따르면 이 선택 권한은 도승지에게 있었는데 도승지는 왕과 조정 사이의 정보 통로를 완전히 장악한 위치였습니다. 정조는 이 시스템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규장각을 설치하고 젊은 학자들을 직접 등용해 승정원을 우회하는 정보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궁궐 내 권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정오가 되면 왕은 다시 침전으로 돌아옵니다. 점심 수라를 든 후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이 시간이야말로 궁궐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연려 실기술의 기록을 보면 많은 암살 시도와 독살 의혹이 바로 이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왕의 침전은 궁궐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곳이었습니다. 만기요람에 따르면 침전 주변에는 24시간 내금위가 배치되어 있었고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신분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왕의 침구를 관리하는 상궁조차 다른 상궁의 입회하에만 침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계는 내부의 사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762년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창덕궁 낙선제 뒤뜰에서 일어났는데 궁궐의 경비 시스템은 이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시스템이 이 비극을 가능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오후 3시, 왕은 다시 편전으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개별 신하들과의 면담이 이어집니다. 일성록을 보면 정조는 하루 평균 15명에서 20명의 신하를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각 면담은 15분에서 30분 정도 진행되었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왕은 정책을 결정하고 인사를 단행하며 때로는 목숨을 좌우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녁 6시, 왕의 공식 일정이 끝납니다. 하지만 궁궐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침전으로 돌아간 후에도 승정원에서는 밤늦게까지 문서를 정리하고 내의원에서는 왕의 건강 기록을 작성하며 수라관에서는 다음 날 식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궁궐의 질서는 이렇게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변함없이 수백 년 동안 궁중발기와 진찬의궤 같은 의궤들은 이 일상을 기록했지만 정작 그 안에서 오고 간 말들, 시선들, 그리고 긴장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왕은 궁궐의 중심이었지만 동시에 궁궐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왕 없이도 돌아갔습니다. 밤 10시, 경복궁에 인정의 종소리가 울립니다. 이것은 통행금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한양도성의 모든 문이 닫히고 거리는 텅 비게 됩니다. 하지만 궁궐 안은 다릅니다. 승정원 일기 1623년 3월 13일자 기록을 보겠습니다. 밤 이경밤 10시에 능양군. 이 군사를 이끌고 창덕궁 도너문에 이르렀다. 궁문을 지키던 내관들은 누가 오는 줄 모르고 문을 열었다. 인조반정이 일어난 바로 그날 밤입니다. 왜 궁문을 지키던 사람들은 쿠데타 군대를 막지 못했을까요?
인조실록의 후속 기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궁궐을 지키던 내관 중 다수가 이미 반정 세력과 내통하고 있었다. 궁궐의 밤은 단순히 어둠이 내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던 연결고리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에는 별직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이것은 밤에 궁궐을 순찰하는 특수 경비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왕을 감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특히 왕이 점거나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별직의 보고는 대비나 대왕 대비에게 먼저 전달되었습니다. 1506년 중종반정 당시의 기록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연산군이 밤마다 궁을 나가 도성을 돌아다닐 때 별직들은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길을 안내했습니다. 연산군 일기를 보면 임금이 밤에 궁을 나갈 때마다 내관 3명과 별직 2명이 동행했다는 기록이 반복됩니다. 이들은 왕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왕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궐의 밤에는 또 다른 흐름이 있었습니다. 후궁들의 움직임입니다. 한중록에는 해경궁 홍씨가 직접 목격한 궁중의 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밤이 되면 각 처소의 상궁들이 서로 왕래하며 소식을 전했다. 누가 왕의 총애를 받았는지, 누가 대비의 눈밖에 났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밤마다 궁궐을 돌았다. 이것은 단순한 궁중 험담이 아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왕의 후궁 간택과 승은 기록을 보면 특정 외척 세력의 부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후궁을 통한 정보 수집과 영향력 행사는 조선시대 내내 중요한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한 해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홍제전서의 정조는 이렇게 썼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내 처소 주변을 맴도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정조는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이 궁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치세 동안 최소 3차례의 암살 시도가 있었고 그중 2번은 궁궐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조의 대응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장용영이라는 친위 부대를 만들었는데 이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밤에 궁궐 안을 순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만기요람을 보면 장용영은 기존의 별직과는 다른 동선으로 움직였고 서로를 감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정조는 궁궐의 밤을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1884년 갑신정변 때 일어났습니다. 한성순보와 외교 문서들을 보면 개화파는 우정국 낙성식 밤을 틈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궁궐 안에서 이미 몇 달 전부터 양측의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명성황후는 매일 밤 밀사를 궁 밖으로 보내 민씨 척족들과 연락했고 개화파는 국내 일부 환관들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이미 2개의 권력이 충돌하는 전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매천야록의 기록은 더욱 적나라합니다. 궁중에서는 낮에는 왕이 명령하지만 밤에는 왕후가 명령한다. 낮의 정치와 밤의 정치가 다르다. 이것이 조선 말기 궁궐의 현실이었습니다. 역사는 낮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조회, 상소, 과거 시험, 공식 의례들. 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움직인 것은 밤에 오간 말들, 밤에 맺어진 약속들, 그리고 밤에 전달된 정보들이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권력이 벗은 얼굴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복궁을 걸으며 그 웅장함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건축사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웅장함이 아니라 공간의 배치입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궁궐 연구 자료를 보면 조선 왕궁의 공간 구성은 3가지 원칙을 따랐습니다. 첫째, 전조우침 첸자허우칭 앞쪽에는 정사를 보는 공간, 뒤쪽에는 거처하는 공간. 둘째, 좌묘사조 мя오여우사, 왼쪽에는 종묘, 오른쪽에는 사직. 셋째, 남궁북원 난공배유엔, 남쪽에는 궁궐, 북쪽에는 후원. 하지만 실제 궁궐을 측정해보면 이 원칙들이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창덕궁의 경우 지형 때문에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궐지를 보면 이 비대칭은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침입에 대비해 방어하기 쉬운 구조로 만든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왕의 동선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연구에 따르면 왕이 침전에서 편전으로 이동하는 데는 최소 7개의 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각 문마다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각 공간마다 다른 권한이 작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세종은 이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그는 지편전을 궁궐 안쪽 깊숙한 곳에 배치했습니다. 학자들이 왕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 의정부는 궁궐 바깥쪽에 두어 대신들이 왕을 쉽게 만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공간을 통한 권력 통제였습니다. 누가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가, 누가 왕의 귀에 말할 수 있는가를 공간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창덕궁 후원에 주암루라는 2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홍제전설을 보면 이곳은 규장각 각신들과 비공식 회의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공식 정치 공간인 편전을 우회하는 비공식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공간 구조 자체를 바꿔 권력 구조를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주암루의 위치는 왕이 대신들의 감시를 받지 않고 학자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경운궁 덕수궁을 떠나 인경궁을 지었고 거기서 다시 창덕궁으로 옮겼습니다. 광해군 일기를 보면 이 잦은 이동은 광해군이 조정 대신들을 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창덕궁에서 폐위되었습니다. 공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권력 구조를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종의 경운궁 환궁은 더욱 상징적입니다. 1897년 고종은 경복궁을 떠나 덕수궁으로 옮겼습니다. 고종실록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경복궁은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곳이었고 일본의 영향력이 강한 공간이었습니다. 고종은 공간을 바꿈으로써 일본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덕수궁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연구에 따르면 고종은 덕수궁을 서구식으로 개조하며 조선이 아닌 제국의 공간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석조전이라는 서양식 건물을 지은 것도 이 맥락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냉혹했습니다. 1907년 고종은 바로 그 덕수궁에서 강제 퇴위되었고 일본은 창덕궁을 조선 총독부의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궁궐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경복궁 자리에는 조선 총독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광화문은 헐렸고 근정전은 가려졌습니다. 이것 역시 공간을 통한 권력의 표현이었습니다. 식민 지배자들은 조선의 궁궐을 파괴함으로써 조선의 정통성 자체를 지우려 했던 것입니다. 1995년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재 복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간을 되찾음으로써 역사를 되찾는 작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걷는 궁궐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500년 권력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공간입니다. 근정전에 어좌에 앉았던 왕들, 광화문을 지나던 신하들, 후원을 거닐던 후궁들, 그리고 그 모든 공간을 지켰던 이름 없는 사람들. 궁궐의 구조를 보면 그 시대의 통치가 보입니다. 문이 많을수록 권력은 분산되어 있었고 왕의 공간이 깊숙할수록 왕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공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왕궁은 왕이 살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설계되고 작동하고 때로는 무너지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